네, 안녕하세요. 정성균입니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빨리 해설 강의를 찍고 싶었는데 그동안 밀린 일정도 많았고,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목이 너무 안 좋아서 한동안 목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이제야 좀 해설 강의를 찍게 됐네요. 좀 늦어서 죄송하고, 일단 올해 문제 총평을 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제가 여기저기 출처를 다 달아놨지만 우리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분들, 그리고 공부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뭐 누구나 다 좀 쓸 수 있는, 그렇다고 뭐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뭐 한 번 정도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제가 집중적으로 다뤘던 중요한 쟁점들,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하신 분들은 뭐 하실 만한, 충분히 풀만한, 시간 내 풀만한 그런 문제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각설하고 빨리빨리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0점짜리 1문의 설문 1번 밑에 문제. 참고로 이 해설과 문제는 다들 있으실 거고, 해설은 제가 제 카페에다가 강의 끝나고 바로 올려드릴게요. 설문 제 1문에 제 1문, 갑이 도시관리계획 2번 제안에 대한 비시정의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나 거부 처분 취소 절이나 결국은 같은 유형의 쟁송이기 때문에 똑같이 재처분 의무가 생기죠.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은 행소법 30조 2항에 따라 생기고, 거부 처분 취소 재결은 행정심판법 49조 2항에 따라 생기고, 그 둘의 내용은 똑같다.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 이 둘이 똑같은 내용이고, 행정심판법의 거부처분 취소 제도에 대한 내용에 대한 별 설명이 없어도 이 둘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설명이 없는 거다. 그러니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내용을 여기다 같이 써라. 같은 내용이다. 제가 그 얘기를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많이 했거든요. 그걸 그대로 내셨고, 그래서 이 사건의 배경되는 판례는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 사건이지만, 거부처분 취소 심판으로 치환해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그거 똑같은 문제.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시겠죠. 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격은 1문에서 써도 되고 2문도 괜찮은데, 뭐 이 1문이 배점이 크다 보니 1문 쪽에서 쓰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쪽 앞에서 썼고요. 또 그렇게 하면 이제 계획재량 얘기를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단 썼고, 메인 포인트는 3번에 거부처분 취소 재결에서 기속력에 관한 얘기. 그래서 행정심판법 49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속력의 내용으로 재처분 의무가 이제 49조 2항에 2017년에 따라서 2017년에 신설됐죠. 그래서 종래 판례 입장 반영해가지고 신설됐고, 결국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재처분 의무하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죠. 그러면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재처분 의무 내용이 어떤 거냐? 일단 인용 처분을 해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로 거부할 수도 있고, 거부 처분 이후에 법령이 변경되면 바뀐 법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고, 단 경과 규정이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절차나 형식상 하자로 취소되면 이거 하자 보완하고 다시 거부할 수 있죠. 그 내용을 그대로 거부 처분 취소 재결 쪽도 그대로 옮겨 써주면 되죠. 그게 포인트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번의 범위는 주객시, 행정심판법 49조량의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는 기소동, 시간적 범위 처분시, 이런 것들을 뭐 간단히 쓰고, 이제 4번으로 가서 비시장이 갑의 제안대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해야 되느냐, 꼭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원칙대로 위반하면 좋겠죠. 위반하면 좋지만 꼭 거기에 따를 필요 없고, 이익형량을 통해서 위법하다라는 이익형량을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해서 취소제가 확정되었어도 결국 잠깐만, 여기 취소 판결이니까 확정을 해야겠네요. 취소제결이 나왔어도 제결은 확정되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 취소 판결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옮겨 쓰다 보니까 나왔어도 행정청의 그 위반자를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할 의무가 없다. 결국 이익형량을 통해서 다른 내용이 결정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행정청이 다시 새로운 이익형량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했다면 그 내용이 반드시 뭐 상대방이 원하는 걸 그대로 해야 될 건 아니다. 그래서 사안의 해결, 비시정은 도시관리계획은 다시 위반해야 되겠지만 그 갑의 제안대로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이익형량을 통해 뭐 다시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그 제가 똑같은 문제를 2023년 4선언 때 냈었고, 그 다음에 배경 판례는 우리 3선언 때 교재였던 2023년 행정법 78의 1과 2분의 1, 거의 85면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다만 조금 다른 거는 그 사건은 거부처분 취소 판결 사건이고, 얘는 거부처분 취소 재결 사건이고, 그래서 뭐 그렇지만 이 둘이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똑같이 치환해서 써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1문 거부처분 취소 판결 확정됐을 때 행정청 재처분한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행정계획일 때는 이익형량을 하는데 이익형량이 하자가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판결유지 3번이 이 사건 문제의 포인트죠. 그래서 3번에 가서 읽어볼게요.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의 범위에 따른 법리 또는 도시계획 위반 결정에 의해서 행정청에 부여된 재량을 고려하면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어서 위법했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행정청의 그 위반전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는 없고, 행정청이 다시 새롭게 이익형량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했다면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이건 이제 내고 싶었던 거고, 사실 이 판례 더 포인트는 그 뒤에 있는데 이건 안 물어보셨네요. 거부처분 취소 판결 이후에 기속력의 위반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데, 그것과 계획재량의 한계 일탈 여부는 별개니까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수립한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기속력이 위반되지 않아도 계획재량 자체가 또 한계를 위반하면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도 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안 내시고 일단 문제를 좀 쉽게 만드시려고 앞부분만 잘라서 내신 걸로 보여져요. 자, 이 판례를 원용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좋은 문제였네요. 자, 그 다음에 설문 2번 가볼게요. 설문 2번. 비시장은 의뢰 제안대로 위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안 했다. 갑이 이를 이유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반 무효라고 주장할 때 그 주장의 당부를 설명하시오. 검토하시오. 이건 너무 쉬운 문제죠. 일단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절차상 하자 독자성 가볍게 언급한 다음에 그 하자의 정도가 당연 무효인지 취소인지 따져가지고 하자 정도가 만약에 당연 무효가 아니고 취소에 불과하다면 결국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류의 문제는 기출문제 중에 너무 많죠.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를 내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설 적어놨으니 일단 절차상 하자가 국토법 국토계획 28조 1항 위반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독자성은 뭐 깊게 쓸 건 아니니까 어차피 이제 하자의 정도가 메인이니까 독자성 여부는 독자성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등인데 판례는 독자성 긍정설이다. 그 정도. 그 다음에 하자의 정도, 중대 명백설을 찬 우리 판례 입장에 따라 봤을 때 우리 판례는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어,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웬만한 하면 취소를 보죠. 다만 환경 영향 평가를 노력한 사업계획 승인처분은 당연으로 보는데 그런 것들 아니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취소로 보고 있다. 그런 판례 태도에 비춰봤을 때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당연 무효가 아니고 취소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 즉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뭐 핸드북 출처를 적어놨으니 그 부분 확인하시면서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설문 3문 갑시다. 자, 우리 병에 대한 궤도사업 허가의 취소를 거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경원자 관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물어봤는데, 제가 항상 논의에 강조하지만 경원자 소송에서 소송 요건을 물으면 크게 쟁점 두 가지다. 원고 적격 그리고 소액이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쓰는 게 포인트다. 그럼 원고 적격부터 쓰면 일단 처분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니까 일단 법률상 이익론을 쓰면서 권법 보호적 법이 보호하는 이익구조서를 주는 판례 입장에 따르면 처분의 근간계직구, 계직구가 법률상 이익 테고, 자, 경원자 소송은 배타적 관계 또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를 찾아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원고 적격 인정하는데, 설문의 배타적 관계로 볼 수 있는 특징이 어디냐면 그 본문에 보면, 잠깐만요, 문제 지금 이게 뭐 특별한 뭐 하나만 한다 뭐 그런 말은 없는데, 이 궤도사업이 철도사업이 철도. 근데 철도란 것 자체가 뭐 두 업체, 세 업체가 동시에 다닐 수 없고 어차피 지금 협곡에서 하나만 달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 궤도사업 허가의 특징상 하나의 업체만 가능한데 두 업체 이상이 신청했으니 요걸 고려해 봤을 때 결국 원고와 제3자는 경원자 관계다. 그래서 서로 궤도사업의 특성상 한 업체만 운영할 수 있는데 두 업체가 달려들었으니 서로 을과 병은 배타적 관계다. 그래서 원고 적격 있다. 뭐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액이죠. 소액. 그래서 경원자는 소액을 반드시 따지는 것이, 제가 항상 약간 농담처럼 말하지만 경원자에서
저놈의 목을 쳐야 된다. 이게 원고적 계획이라면 저놈의 목을 친 다음에 내가 이걸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소액이죠. 다시 한번 내가 나는 못 받은 사람인데 나는 허가를 못 받았는데 내가 저놈의 목을 꼭 쳐야 된다. 내가 저놈의 목을 칠 수 있다. 저놈과 나는 배타적 관계다. 이게 원고적 계획이고 저놈의 목을 친 다음에 내가 이걸 먹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소액 전에서 명백한 법적 장애가 있다 없다를 따지는 거죠. 자, 그러면 소액 정의를 쓰신 다음에 소액의 문제는 소원해보이, 즉 처분의 효력소멸, 원상회복 불가능, 권리침해 상태 해소, 보다 더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의 존재, 그리고 원고의 청구가 이론적 의미밖에 없는 경우 중에서 경원자 소송의 소액은 이론적 의미, 요것과 관련된 부분이고, 결국 우리 판례 키워도 명백한 법적 장애가 있냐 없냐. 그래서 명백한 법적 장애가 있다면 원고는 인정처분 못 받죠. 남의 목은 쳐도 나는 못 먹으니까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론적 의미밖에 없는 것이 되고, 그러니 실제적 효용 가치가 없게 되니 소액이 없어지게 되죠. 설명의 경우에서 그 궤도운송법 6조 3호를 보면 문제 보면 면허가 다른 데서 취소가 되면 2년 동안 다른 데서 면허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면허가 취소되면 2년 동안 면허 못 받게 돼요. 그러면 그건 명백한 법적 장애죠. 그래서 이런 명백한 법적 장애가 존재하기 때문에 원고을은 결국 원고 의뢰 소송은 소액이 없다. 즉 원고 의뢰 소송은 이론적 의미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이 없다. 그러니 이 사건은 원고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액이 없어가지고 각하될 사건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자, 유사 문제는 상당히 많이 제가 출제했었고 기출문제도 많이 나왔으니 이 문제는 어렵지 않을 거고, 다만 원고적격과 소액을 실제로 어떻게 이제 사원 포섭하느냐, 요게 이제 조금 점수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2문 볼게요. 2문. 야, 이건 진짜 못 풀면 안 돼. 이거는 진짜 제가 눈이 강조했던 토지주택공사 사건,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올해도 삼선할 때 냈던 대한변협 사건, 이걸 모티브 삼아서 특히 토지공사 사건, 제가 대한변협 사건이 최근에 나왔으니까 토지공사 사건을 시험 문제 낼 것 같다. 그러니까 잘 공부해달라 라고 여러 번 부탁했는데 아마 제 부탁대로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문제 보고 되게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1문에서 토지주택공사가 경과실로 손에 입혔고 지금 경과실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가를 물어봤으니, 일단 우리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의 개인적 배상 책임에 관한 판례의 법리, 공무원이 경과실 때 면책된다, 그거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은 공무로 위탁받은 사인까지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공무원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적 지위가 뭐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적 지위가 행정주체일 뿐 공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판례 입장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 아니니까 경과실일 때도 면책되지 않는다. 이렇게 부드럽게 쭉 써나가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최근에 작년 이수능 문제, 그 다음에 올해 삼수능 문제 다 냈고, 작년 이수능은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 이걸 바로 냈고, 그 다음 올해 삼수능은 대한변협 사건 이걸 냈으니까 또 같은 유의 사건이죠. 그래서 이거를 출제를 많이 해봤으니 여러분도 연습 많이 했을 거예요. 자, 배경되는 판례용법 제4판 263면에 있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2문 대박이죠. 우리 그 삼수능 때 이거 우리 풀어봤죠. 그래서 수용 재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인용 판결 확정되었다. 그리고 국가배상 간다. 제가 취소 소송과 국가배상은 너무 많이 냈으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나올 거는 이 무효 확인 소송과 국가배상 또는 국가배상 판결 확정된 다음에 취소소송 이런 것들을 낼 거다. 특히 제가 시험 문제 냈던 거는 무효 확인 소송이 기각이나 인용된 다음에 국가배상 내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요거 반드시 낼 것 같다. 그러니까 잘 풀어봐달라. 그래서 우리는 연습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수업 들었던 분들은 어렵게 풀 부분이 아니에요. 되게 쉽게 풀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인용 판결 확정된 다음에 국가배상 넘어간다. 100% 기판형 문제고, 일단 소송물부터 무효 확인 소송물은 처분의 효력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기판력에 의 민소법 216조 218조를 고려해서 기판력의 범위,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이런 것들은 민소법 조문 고려해서 당연히 써야 될 것들이고, 자, 포인트는 객관적 범위에서, 자, 두 번째부터 무효 확인 소송의 기판력도 판결 주문에만 미치는데, 이게 조심할 때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써놓을게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오해하는 게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만 발생한다. 문자적으로 판결 주문에만 발생한다.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발생한다는 얘기는 기판력은 판결 주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에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판력이 판결 주문에 발생한다 그 뜻을 오로지 판결 주문이라는 그 형식적 문구에만 구속된다 그게 아니고 그 판결 주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확정된 사실까지 기판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무효확인 소송이 지금 만약에 인용됐다라는 것은 처분이 당연 무효란 얘기고 당연 무효가 된다는 얘기는 반드시 위법성이 전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인용 판결의 경우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 여기까지도 기판력이 발생한다고요. 무효확인 소송이 인용되면 처분이 무효란 얘기니까 무효는 당연히 위법이 전제되는 거죠. 그렇지만 무효확인 소송이 기각되면 이게 적법해서 무효가 아닐 수도 있고 위법하지만 취소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효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결국 위법 여부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요게 포인트죠. 요게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별도 달까 진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별도 달까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문자표 어디 있어? 문자표 1번 별 한번 달아보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기판력은 여기 잘 봐보세요. 메모에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발생한다 뜻이 판결 주문에 발생한다는 게 형식적으로 그 문구에만 구속된다는 게 아니고 판결 주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까지 고려해서 기판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따라서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이 당연 무효인 거고 무효란 것은 위법이 전제되니까 위법성까지도 기판력이 미치지만 만약에 기각되면 위법하지만 취소 사유니까 무효가 아닐 수도 있고 적법해서 유효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으니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거긴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여기 포인트. 그 다음에 찾아보면은 그냥 꾸미는 정도고 꾸미는 거고 정리해서 4번에 무효확인 소송이 인용됐을 때 이 기판력이 국가배상에 미치는지 여부 해가지고 일단 그렇다면 우리가 항고 소송의 위법과 국가배상 법률 위반이 같다면 이른바 전부 위반의 긍정설이라면 무효확인 소송이 인용되면 위법성이 거기 발생한 것이고 거기에 국가배상까지 미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둘이 위법성의 개념이 다르다면 즉 전부 위반의 부정설 항고 소송의 위법과 국가배상의 법령 위반이 서로 다르다면 어차피 다른 소송이 되니까 기판력은 미치지가 않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결국은 그 다음 논의로 국가배상의 법령 위반이 어떤 의미인지를 따져봐야 되겠고 물론 행위법성설, 결과위법성설, 상대적 위법성설이 있지만 우리 판례는 상대적 위법성설의 입장에 취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판례가 저는 상대적 위법성설의 입장에 따르면 이 위법의 개념은 서로 국가배상의 법령 위반과 항고소송 위법은 서로 다른 개념이니까 기판에 미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전부기판의 부정설 관점에서 우리가 정리한다면 사안의 해결 우리가 상대적 위법성설을 취한다면 무효확인 소송 인용 판결이 확정되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부분에 기판력이 발생했어도 그 기판력의 후소인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선결적 법률 관계를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국가배상을 제기받은 민사부원은 독자적으로 수용죄의 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갑자기 써놨는데 이때 구성요건적 효과 성격 문제를 더 추가로 논의해보는 것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한데 근데 여기는 어울리지 않다 봐요. 취소 소송이었으면 어울릴 수 있는데 국가배상 부당해도 미안합니다. 무효확인 소송은 일단 처분이 무효라는 게 확인도 됐기 때문에 구성요건율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무슨 성결 문제를 구성요건율과 연결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이후에 논할 수 있는 성결 문제 얘기는 여기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분량상으로 기판력만 써도 지금 차고 넘치고요. 그래서 유사 문제 올해 삼순환 17회 문제니까 구할 수 있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3문 3문은 쉬운 문제죠. 아주 쉬운 문제. 핸드북에 있는 거 그냥 베껴 쓰는 문제죠. 그래서 변상금 부과 처분했는데 납부하지 않았고 변상금 부과 별도로 부당이도 관한 청구 소송할 수 있을까 한다면 소송 형태는 그래서 핸드북에 있죠. 이 둘 변상금과 부당이득에 비교해 가지고 요거 이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당이득은 사법상 채권인데 변상금은 공법상 권리로서 행정처분의 성격이 있고 X는 변상금은 120% 근데 부당이득은 보다시피 선이자는 선조는 이익, 악이자는 이익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
그 다음에 목적이 서로 다르죠. 성립 요건도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변상금과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도 반환 청구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부당이도 반환 청구 소송이 이런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은 당사자 소송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철저하게 사법상 부당이득이든 공법상 부당이득이든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해야 될 것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쉬운 문제고, 출처는 핸드북 12판에 페이지 달아놨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전반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비교적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고, 특히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걸 수업 시간에 다 다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은 어려웠는데 우리만 좀 쉬웠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그렇게 못 풀 문제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 우리 제 수업 열심히 꼼꼼하게 듣고 그냥 평이하게 따라오신 분들은 다 풀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 질문은 카페 질문하시면 제가 답해 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